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 속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의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 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 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스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 학계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에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대의 당뇨 치료 환자 수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예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 우리가 공복 혈당은 100 아래를 유지해야 되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 단계, 즉 예비군이란 상태는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양만 줄인다고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휴식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지치죠.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고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간식을 먹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2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잘 챙겨 먹고 나는 음식은 좋은 음식 먹을 거야, 운동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코르티솔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 흔히 요새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말 그대로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약 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시국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등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는 채소, 밥빵보다는 생선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이 접시 식사법이란 이렇게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로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도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하고서 나서 밥 먹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자리에 와서 쉬거나 앉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패턴만 해도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사하시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끊고 쌀밥 안 먹어.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쌀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모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또한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게 되는 기적의 식재료 두 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당근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흡수가 올라가 보내드리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이러한 말린 과일이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은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음료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음료더라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더라도 이 음료가 굉장히 맛이 없고 쓰면은 손이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히 단맛을 느낄 겁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다시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저도 좋아하는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약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똑똑하고 현명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또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예인이 약 3주 동안 11kg를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근의 첫 번째 효능, 눈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변하게 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 건강을 위해 요즘에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이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당근에는 여기에다가 비타민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또 염증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인데요.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먹이를 우리가 보통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죠.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했던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에 포만감을 주게 되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은 다음에 아주 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당근 하나에다가 소금을 1스푼 정도 넣어서 약 10분 정도 절여 주시고 절인 물은 이제 꼭 짜서 버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잘 버무려 주셔서 밀폐 용기에 담은 다음 냉장고에서 2~3시간 정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먹을 때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그래서 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아서 흡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서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약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기름에 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가 있죠. 바로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가른 다음에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넣고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당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의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팩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경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